매거진. 2016년 2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공천 룰과 관련한 친박 비박 논쟁이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정면 충돌로 비화됐습니다. 친박이 끝까지 맞서 싸울 경우 김무성 대표의 향후 대응 어떻게 추정하시나, 이런 질문을 제 트위터에서 던졌는데요. 2%만 김무성 대표가 한거의 뜻으로 정계 은퇴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고, 6%는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분당할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2%, 늘 그랬듯 김무성 대표가 친박에게 양보한 채 한 수 접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1분 현재 2007명이 답한 것입니다. 네티즌 의견도 볼까요? 퓨어 블루라는 필명의 트위터 이용자는 김무성 대표가 양보한다고요?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굴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라는 뜻의 의견을 올렸고요. 칼훈이라는 필명의 이용자는 김무성은 자기가 한신인 줄 아는데 그런 착각 속에서 몰락할 것 같아요, 라고 냉소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는 만약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그들은 중국의 군사적 관여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벌이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참전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 경고한 것입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함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우클릭을 예고했는데요.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그런 지향점에서 볼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당이 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보좌관이 안철수 대표에게 쓴소리를 남기고 보좌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간언, 즉 직언하는 신하가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말고 신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근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라고 사직서에서 적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을 폈다가 김 대표에게 일격을 당한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자꾸 저렇게 하면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해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이 국민 공천제를 틀을 갖다가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즉 자꾸 저렇게 하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자꾸 집이 붙으면 안 되지. 과거에도 보면 당대표로 공천 안 된 적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큰일 나잖아. 나도 실업자 되지만은 김 대표도 실업자 되는 거지. 제발 좀 당 대표는 이제 이 공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 제주시장이 공무원들에게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공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주시장, 선거로 뽑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지사가 누구고 어떤 당 소속인지 아시죠?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병무청, 검찰에 이어서 법원도 박원순 시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거짓 의혹을 제기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씨.
사실이 아니면 의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정과 함께 검찰의 구형보다 3배나 많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극우 논객인 차기환 변호사는 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모순되는 증언을 가지고 의학적, 과학적 증거를 배척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지하 핵실험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백두산 화산의 지진동과 동적 응력 변화 예측이란 논문에서 북한이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진행하면 백두산 화산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핵 개발이 멈춰져야 하는 이유, 너무나 명징하지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을 주장했지요. 현실성이 전혀 없고 나아가 민족의 장래와 국제평화에 역행한다는 언급이란 점에서 이건 평가할 여지가 없는 망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설득력 없는 말을 집권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석상에서 했다? 나라망신입니다. 당내에서도 논란이 커지니까 원유철 원내대표 개인적 발언이라면서 불 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 원내대표로 나섰을 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개인 의견으로 했을 리는 없고, 적어도 청와대라든지 어느 정도 교감, 공감대는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맞습니까?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은 예. 물론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는 거지만 개인의 소신도 뭐 섞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개인의 입장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럼 완전 개인 의견이셨어요, 이거는? 지금 뭐 개인 의견 평소에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북한의 저런 그 끊임없는 그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이마에 권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칼만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 어떤 공포의 균형, 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사실 이 전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뭐 좋은 건 아니죠. 예,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더 이상 개인 의견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소신하고 이제 묶어서 한 겁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이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대해서 비난만 할 수는 없다라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밝힌 말인데요.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보면서 계속 화해나 협력만을 주장하면 설당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햇볕 정책마저 부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정치 한 건에서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이수혁 위원장은 북한에 건넨 개성공단 자금이 전액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은 없지만 일부 쓰였을 가능성은 있다. 이런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수혁 위원장께서 육자회담 수석대표 하실 때요. 예. 실제로 그 정부 내에서 이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신 건데, 그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북한한테 주는 자금이 그쪽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초대 수석대표를 2년 할 때는 이제 개성공단이 막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개성공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이제 위화가 유입돼서 그 위화를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얼마만큼은 WMD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에 사용됐을 때, 또 일부는 또 여러 사치본도 샀을 때고, 또 일부는 또 산업 시설에도 사용됐었을 때고, 또 국민의 그 경제를 위해서도 사용됐었을 테고, 근데 바스켓 개념일 텐데 꼭 개성공단이 것만 사용해서 핵을 개발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개성공단의 돈이 다 핵으로 쓰였다고 얘기하면은 나머지 돈들은 그러면은 뭐 했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식량을 제공할 때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이게 군대에 이용되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그 쌀이라는 게 모아가지고 군대도 쓸 테고 아동한테도 쓸 테고 벽지에도 쓸 테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것만 가지고 뭐를 했다. 그것은 좀 그렇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불안 심리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규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또다시 최대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지났다고 비유를 해도 참 천박하고 무례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하는 심리 구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그 발언 들어보시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규제 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규제 기요틴,
손톱 및 가시 등 규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기업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보편적 복지에 맞서서 성남시 세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분당을 독립시로 만들겠다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소속 장석일 예비 후보는 총선이 이긴 4월 13일 분당시 독립 출범일로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막가파식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예산 집행을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분당 예산으로 이재명 시장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고 비난하면서 부촌인 성남시 분당구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수정구 중원구를 갈라치기 하려고 했죠. 조선일보의 뜻을 받든 후보자의 추견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가파식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예산 집행과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성남시 지역구 19대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지방세 세원의 73.5%인 1조 744억 원이 분당구를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당이 정체인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성남시장과 19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성남시 시정을 바로 고치겠습니다. 저 장석일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분당 독립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10년 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피박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와 환의 피 튀기는 박식의 경쟁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와 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선 외에는 그 어떤 사심이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박근혜 정권 성공 외에는 어떤 희망사항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권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충성과 진심이라는 약을 먹은 몸에 좋은 약환 인사드립니다. 뭐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대권병에 걸렸단 말이야 이 새끼야? 아니, 내가 대권병에 안 걸리는 약을 먹었다는 말인데, 근데 왜 당신은 대권병에 걸렸다는 말로 듣습니까? 어이 새끼야, 맥락이 그렇잖아 이 새끼야. 예, 자꾸 새끼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내가 언제 당신의 새끼예요? 내가 친일파 손자입니까? 뭐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 이 새끼야? 때리라고. 아이고, 왜들 이러십니까? 아유, 진짜. 퀴즈 풀러 오셔서 왜 이러세요? 자, 오늘 문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50만 명에 육박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월에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앉고, 청년 실업률은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체감 실업률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이란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자, 그리고 이 사람 등을 실업자에 포함시켜서 계산한 지표인데요. 자, 이 사람은 취업 의사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정답. 오늘도 환이 빨랐습니다. 쉽게 맞추실 것 같은 표정인데요. 예, 당연하지요. 제가 경제부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답인 이 사람들 정말 걱정입니다. 다시 최근 50만 명이 넘었어요. 최근이라니? 말 똑바로 해. 아니 뭐가 틀려요? 최근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인데. 야, 환, 그게 아니라 최근이라고 말하지 말고 환, 네가 경제부총리 그만둘 즈음이라고 해야지. 한 게 없어. 한 게 없다고.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하더니 말이야. 창출한 게 뭐야?
실업자만 창출했지. 닥치라고요. 환 정답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개성공단 근로자. 아니, 개성공단 근로자가 왜 나옵니까? 일할 의지가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맞긴 맞군요.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실업률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대안 제시를 좀 하신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있지요. 갈수록 노동 환경이 악화됩니다. 쉬운 해고 도입되면은 정규직도 안전하지 못해요. 이건 노동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창업하라.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창업을 하면 어디 가서 나 사장이다, 나 CEO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끼 또 쓸개 빠진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 너도 나도 치킨집 편의점 열어서 10곳 중에 4곳이 폐업했어, 이 새끼야. 아니,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면 아무도 창업하지 말란 얘기예요? 최소한 창업할 수 있도록 임금 부담이라든지 점포, 공장 운영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기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창업해라. 야, 이 새끼야, 너 같으면 창업하겠냐? 아니, 근데 임금 부담 또 점포나 공장 운영 부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 그런 방법이 어딨어요? 그런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아니요. 월 임금 20만 원만 주면 되고 부지 사용은 공짜,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얘기예요? 맞아요. 그 어디 별나라의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서비스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 홍보물에 다 실어야지. 사회자 어디야? 어디서 그런 서비스를 받아? 개성공단이요, 개성공단. 네? 개성공단. 어떤 정신 나간 지도자가 그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린 게 문제지만 말이죠. 에이그, 할 말들 없으니까, 에이그. 사회자 진도 나가자. 정답! 자, 정답 말씀해보세요. 근로 의욕은 있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 정답! 강용석. 용서가 미안타. 표절 대성이도 제기하는 판에. 눈높이 좀 낮춰서 박 대통령 제부가 차린 공화당 가서 꿈을 꾸라고. 원래 그렇게 새누리당이 야박한 당이 아니었는데 그 왜 막판에 또 불륜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아이고 참. 네, 취업 의사가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겠습니까? 게시판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최대 51개 선거구에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친박, 비박 사이에 공천 룰을 두고 또다시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 오늘 단연 정치 분야 탑뉴스가 될 텐데요. 김원철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정치부 김원철 기자님. 자, 어떻습니까? 이 친박하고 비박 사이의 공천 룰 정면 충돌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충돌은 예견이 되어 왔고 충돌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인데요. 문제는 네. 수위와 양태가 네. 굉장히 저희의 예상보다 세다.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당연히 반발하는 건 예상된 수순인데 비공개 회의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공천장에 도장을 안 찍겠다. 예, 당 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이제 배수진인 거죠.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천관리위원장이잖아요. 이한구 위원장이. 예. 여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사안은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는데 예. 최고위는 친박계가 다수거든요. 예.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관리위와 그 최고위가 친박계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합을 맞추면 예. 자기 본인이 아무리 대표라 해도 뭐 대항할 수단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센 이제 그 워딩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전선을 세운 거고요. 그 실제로 대표가 도장 안 찍으면은 공천장이 나갈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공천장은 당 대표의 최종 도장이 있어야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당의 후보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하. 이 실권이 대단하군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사실 김무성 대표가 배수진을 친 것, 극단적으로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또 그때마다 양보한다든지, 혹은 퇴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무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무성의 배수진이 이번에도 통할지, 이번에도 또 결국 청와대 앞에 무릎을 꿇히려는 것은 아닌지, 이게 또 관심입니다. 이번은 이 전 사안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그 정치적 소신이라는 상향식 공천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예. 전략 공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진박들이 대거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본인의 그 향후 정치적 행보가 막히는 네. 다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여긴 양보할 카드가 없는 상황 같고요. 네. 친박들도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한구 위원장이 지금 김무성 대표의 그 발언을 듣고 나서 한 반응을 보면 예. 앞으로 조금 조심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예. 동시에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공관위를 간섭하면 당대표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장군에 다시 멍군을 한 셈이죠. 그게 본심 아닙니까,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서로 지금 직을 걸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쉽게 짐작하기 힘든데 지금 결국 김무성 대표 이게 지금 핵심은 전략 공천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잖아요. 예. 정치적 포장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전략 공천의 범위를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는 한 100 중에 10 정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면 네. 친박계는 100 중에 한 3, 40은 해야 된다는 입장. 이게 지금 비유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식이라면은 20 혹은 25 이 정도에서 타협할 여지도 있겠죠. 예. 타협할 여지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타협은 어느 양쪽 모두에게 어느 한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타협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친박 또 진박 이들의 어떤 강력한 파이팅이 청와대 의중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박들이 일사불란하게 친박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 최경환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예. 최경환 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친박들의 이런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20대 총선 나아가서 다음 대선 이후에 또 자신들이 이 정치적 권력의 중심에서는 그런 큰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작은 전투 하나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예. 친박들도 본인들의 구상이 어그러지는 거니까 예. 절대 만만하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혁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이분이 대북 강경 정책을 비난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네요 보니까. 어제 그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씀인데요. 예. 단서를 조금 달긴 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창구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한자락 깔면서 하지만 지금은 제재 국면이다.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시국에 강경한 정책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북한 괴멸론 이걸 펼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발언과 맞물려서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특히 김종인 대표의 괴멸론은 뭐 대표의 발언이긴 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외교 안보 쪽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수혁 이 분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사실상 책임지는 그런 인물로 영입이 돼서 그쪽 정책이나 공약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분이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말고도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보면서 계속 화해나 협력을 주장하면 설당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은 뭐 이 말씀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에서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기본적인 가치,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가치와는 좀 굉장히 부딪히죠. 굉장히 부딪히기 때문에 오늘 그 대북 전문가분들이 이수혁 전 차관, 전 차관보 관련해서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얘기는 지금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예요. 김현철 교수, 김현철 교수. 이건 당의 정강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밝혀야 된다. 정강 정책을 폐기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정확히 밝혀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일개 개인의 돌출 발언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밀접하게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의 어떤 책임 있는 설명이나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그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정동영이 들어오면 난 안 간다. 이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영입했단 말이죠. 정동영 전 의원 뭐 영입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 정동영 의원과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상돈 그 전 교수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정확치는 않은데 정동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상돈 교수가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될지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 입장에서는 정동영 의원의 그 존재 여부가 변수가 되겠지만 정동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 변수가 될지 그건 조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돈 교수가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하면서 북핵을 막지 못한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구여권 인사들을 이렇게 대거 영입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얘기군요. 여기도 공천 문제가 서서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원래 현역 국회의원 20%를 컷오프 잘라내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었죠. 여기에 반발해서 사실 그 탈당하는 의원도 생겼고요. 자, 20% 컷오프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이 얘기는 물갈이 폭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더 늘린다는 얘기군요.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탈당한 의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위 20% 배제를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사실상 이 20%에 포함됐을 분들이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분들 중에는 그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검토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탈생부 명단이 늘어난다는 취지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그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혁신안과 당규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합쳐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그 말은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선정에까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둔 이른바 시스템 공천은 조금 퇴색되고, 예. 김종인 대표가 일종의 전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공천하는 그런 형태의 공천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김종인 패권주의가 나오겠네요, 보니까. 예. 뭐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어느 누가 불리할지, 어느 누가 유리할지 이게 짐작이 됩니까? 짐작이 안 되죠. 짐작이 안 되고, 네. 지금 그 인재영입 관련해서 초기에 나왔던, 예. 뭐 양양자 상무가 광주에 간다거나 뭐 초기에 나왔던 그런 논의들도 지금 전부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 양양자, 표창원, 네. 뭐 이런 좀 인지도가 있는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수도권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되고 있고, 뭔가 조금 시즌 2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 그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그 시각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는 건지.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 관련해서 아직 룰도 정하지 못한 상태고, 예. 이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파열음이 나면서 점수를 계속 잃을 텐데,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분당이 됐고, 그러니까 잃을 건 다 잃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저런 다른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엉뚱한 개혁 공천 하지 말고 시민과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해온 그런 정치인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시민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국회의원들, 힘이 있건 없건 간에 또 과감하게 쳐낼 사람은 좀 쳐내는 그런 공천 한번 기대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기대해 보시죠. 예. 예. 자, 한겨레 김원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최후 통첩 이론, 네.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후 통첩 이론이라고 하는 게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되 B가 받아들이면은 타협하고 만약에 거절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버리는, 추가 협상은 없는 뭐 이런 이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뭐 북한, 중국 이런 얘기 이슈가 있어서 열을 올려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오늘쯤에 제가 차분한 마음을 되찾고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하고 뭐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경제학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해서 이 이론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조금 짧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게임을 이제 저하고 김용민 PD님 두 사람이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000원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을 나눠 가져라. 김용민 PD님과 나눠 가져라. 그런데 나누는 방식은 네가 정해라. 어떻게 놔둬도 상관없다. 다만 그 제안을 했는데 김용민 PD님께서 받아들이면 나눠 가지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은 압수한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가진다. 두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냐면 김용민 PD님께 이론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PD님께서 거절을 하시면 어차피 이론도 못 가지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을 제안을 해도 상대방은 거절을 하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용민 PD님 1원, 그리고 이완배는 9,990원, 99원 이렇게 좀 나눠 가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김용민 PD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론도 못 가질 테니까요. 그런데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이론이라도 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신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 또 경제학자들이 이 최후통첩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론만 제안을 하느냐,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를 실험을 쭉 해보면 통계학적으로는 평균 4,000원 정도를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0,000원을 받으면 이론만 제안하지 않고 대부분 한 4,000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2,000원 이하로 제안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 줄게 이러면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 유리한 건데 나 그 1,000원 안 받아도 돼. 하지만 이건 부당해. 이렇게 나누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판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경제를 사회 과목에 배울 때 배우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불멸의 전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그 이기심을 추구를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경제가 발전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최후통첩 이론의 실질적인 실험을 보면 저는 이 실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전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저 스스로가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동물이냐?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본성이냐?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두 가지 결론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그렇게 표독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10,000원을 쪼갤 때는 4,000원 정도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배려, 이 마음이 인간의 경제적인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반드시 이기적이기만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단돈 1,000원을 주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1,000원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어 라고 저항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이기적인 경제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정관념처럼 받아들여서 그런데 예. 사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조금 잊고 살았던 가치이긴 합니다만 인간의 경제적인 본성 중에는 신뢰, 협동, 배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싸울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서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간 브리핑 때 한번 김용민 PD님께서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경청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조건 없이 제공한다. 예.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아주 단순 명료한 정책이죠. 예. 실제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민주노총 같은 곳에서는 반대 여론이 조금 더 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네. 예.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철학이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아. 저는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예. 반대 의견도 경청을 합니다.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경청하고 토론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조건 없이 제공한다는 이 간단한 명제가 예. 여러 복지 정책 중에 효율적인 하나의 복지 정책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네. 기본소득 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다는 이 간단한 명제가 사실 던지는 근본적인 철학적인 함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그 자체로 삶을 존엄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회와 국가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다 보면 참 참혹하죠. 참 잔인합니다. 그래서 패자는 죽어야 하고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살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사는 거냐 잊지 못해서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치열한 경쟁을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이 이기적인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로 그런 경제적인 존재인 거야. 신뢰, 협동, 배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경제적 본성 중에 없는 거야. 이 땅의 사회에서 태어났을 때 경쟁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삶을 영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사회적 합의로 제시를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경제적인 본성인 거죠. 예. 삶에 대한 존중,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게 도덕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협동과 신뢰와 배려라는 가치가 경제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에요. 예.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이기심이 지배하는 그 경제적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데, 예.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협동, 연대, 신뢰 이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 경제 시스템에 반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예. 그런 가치가 반영이 되는 경제 시스템이 조금씩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참 꿈 같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그 골간이 돼야 할 이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에서 너무 비껴가 살아왔다. 이렇게 좀 자성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자성이 총선 결과로 또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그렇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진보를 복귀하다 이런 책을 냈는데 책 중에서 눈에 번뜩이는 한 대목이 있으셨다고요. 우선 제가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굳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정희 대표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 이 책을 낸 출판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저를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선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책도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책을 우연히 제가 집어서 봤는데, 내용이 참 너무 좋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하는 대목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기업살인 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아니고요. 책에 나와 있는 현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3년 5월에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화학에서 일용 노동자들이 사고로 6명이 돌아가시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약약품 저장시설 안에 남아있던 가스가 용접불꽃에 폭발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생존자 분들조차도 돌아가신 분들의 팔, 다리 이런 것들을 다 치우신 분들도 1년이 다 돼가도록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 심리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시신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거군요. 그렇죠. 네. 2008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천 냉동창고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4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9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내려진 처분이 현장 소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 회사 대표는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잔인하게 산수로 계산을 하면 한 분 돌아가신 목숨값이 50만 원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산재 사망자 숫자는 OECD 전체 평균의 3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재해라는 게요. 이정희 대표의 책에 이게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게 운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운이 나쁜 노동자들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국의 생산 현장의 구조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벌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착취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한 산업재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운이 나빠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건 언젠가 다시 벌어질 일이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처리를 하겠다고 내세웠었던 2012년인가요? 이때 진보당이 아마 법안을 발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기업 살해 처벌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실제로요. 영국에서 2007년에 기업 살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영어로 하면은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기업의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또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처벌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살벌한 거죠. 살인, 살해 이런 단어가 법 이름에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왜 생겼느냐? 이게 1987년에 영국에서 엔터프라이즈라는 여객선이 침몰을 해서 선원이 188명이 승객과 선원 188명이 죽고 또 1997년에는 철도 사고가 났는데 7명 사망, 155명 부상 뭐 이런 사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기업의 과실로 인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사망이요. 그런데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법원이 뭐 과실치사를 부정하거나 그냥 소액의 벌금형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영국 노동단체들과 시민들이 분노를 해서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이 벌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기업의 과실로 만약에 사람이 죽었을 때 당연히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사건을 일으킨 기업에는 벌금을 상한선 없이 매긴다. 이게 이제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산업재해 같은 게 일어나서 노동자들이 죽고 하면 영국에서는 평균적으로 벌금이 사람 한 명당 거의 7억 원 가까운 어마무시한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영국에서는 현저하게 산업재해 숫자가 줄어들죠. 여기에 관한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정몽준 그 당시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태웅 후보가 물어본 겁니다. 그 정몽준 후보한테 기업살인 처벌법이라고 아십니까? 그랬더니 정몽준 후보가 기업 뭐요? 기업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살인 처벌법이라고 혹시 아시냐고요. 이제 그 정몽준 후보가
아니, 그걸 통진당이 만들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반감이 있는 거죠. 예, 진보당이 만들려고 하니까 반감을 딱 표시를 한 겁니다. 예. 이제 정태훈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예. 이게 우리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같은 당 서청원 의원께서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산재사고 기업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정몽준 의원이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아, 서청원,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서청원 의원이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태도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서죠. 이 토론을 하다가. 예. 근데 그때 이제 정태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 안전 책임진다고 나오신 분인데, 예. 그 최대 주주로 계시는 현대중공업에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 미비가 확인됐고 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산재 사망 은폐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업주가 어떻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까? 영국은 기업살인법 만들어서 한 명당 6억 9천만 원의 벌금을 평균적으로 부과해서 산재를 확 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몽준 의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 기업살인 처벌 제목은 좀 무서운데요. 뭐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왕 기업살인 처벌법을 만들려고 하면 예. 인명사고 한 번에 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몇십억씩 물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정몽준 의원이 하시는 말씀에 동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선거 때 못하는 얘기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냥 서청원 의원이 했다고 하니까 대충 막 뱉어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정몽준 의원이 공식적으로 남긴 그 발언은 7억 갖고 되겠냐, 한 70억쯤 매기자,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예.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OECD 산재 사망 1위라는 이 국가 5명에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으면 이건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헛소리 찌직하는 걸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의 안전시설을 미비하고 그다음에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죽었다면 그것을 기업이 살인을 했다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 기업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 이름도 기업살인처벌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만들어야만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산재, 이 책의 이 첫 장의 제목이요. 이 기업살인처벌법을 소개를 하는 제목이 저는 참 가슴이 짠하던데요. 예. 죽지 않고 일할 권리입니다. 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겁니다. 이런 권리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기업살인처벌법의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정희 대표께서 책에 소개해 주셨던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예. 제가 좀 주제넘게 그 방송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감동 깊게 읽고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책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정희 대표가 과거에 썼던 책에 그 별점 테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 별점이 아작이 나 있습니다. 뭐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네. 참혹한 비판들이 이제 이정희 대표 앞에 가해진 거죠. 그 책의 별점들을 보면은요. 예. 제가 이제 좀 뭐 경제 얘기는 아니지만, 주제넘게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게 이제 김용민 PD님께서도 그 거론이 되는 얘기에서 제가 좀 흥부스러운데요. 제가 그 얘기를 주제로 드리려는 건 아닌데. 예. 혹시 불쾌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2012년에 그 김용민 PD님께서 그 총선에 출마를 하셨을 때. 예. 그때 저희 국장이. 예. 이중소리 편집국장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칼럼인데요. 예. 칼럼 제목이, 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칼럼 제목이 김용민을 위한 변명, 이런 제목의 이제 칼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칼럼 맨 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같다면,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소나기가 내릴 때, 우리는 그 비를 함께 맞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지금 내리는 그 비는 같이 맞을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먼 길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정희 대표가 이끌던 당이 해산이 됐고, 그리고 이정희 대표에게는 별점 테러가 가해지고 있고,
이정희 대표라는 진보 정치인의 머리 위에 지금 거세게 소나기가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진보정당 당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통합진보당이 아니었고, 지금의 노동당, 그러니까 진보신당의 당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운동권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파가 달랐던 겁니다. 이정희 대표는 정파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세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당연히 의견의 차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인권, 정의, 평등 그런 가치가 빛나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다면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누군가 그게 이정희 대표라면 그분 머리 위에 내리는 소나기는 저는 저희가 함께 맞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맞아줄 수 있어야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국정의 스칼럼에 쓴 대로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이정희 대표가 바라는 또 제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제 감독 있게 읽었던 이 책을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모법이고 법률이고 헌법이고 룰이란 룰은 모두 개무시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새누리당 공천 룰과 관련한 김무성의 반역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이한구 등에게 김무성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최대 51개 선거구에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이한구 동지의 애국, 구당적 혈의를 묵살하려는 김무성에 대한 효과적인 반격이다. 역적 패당 김무성은 심지어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략 공천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본질적인 목표가 선거 패배에 있고 새누리당을 야당으로 만드는 것에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김무성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이한구는 51개가 아니라 모든 지역구에 청와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천심사 비율에 있어서 청와대 몫을 51% 이상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김무성, 유승민, 이재호, 진영 등에게 조직의 쓴맛을 단단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 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법 위에 청와대가 있는 나라 건설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추위의 기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부터 남서풍이 불어와서 기온이 점차 올랐는데요. 오늘은 날이 더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광주와 부산은 11도로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 늦게 수도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로 내리지만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서 내륙과 산간에는 1에서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에서 권리 목록, 의무 목록이 쭉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대칭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국민의 의무는 언제나 자기 노력 없이도 그대로 적용돼 옵니다. 세금 고지서는 꼬박꼬박 오고 징집영장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옵니다. 의무는 거의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헌법상 권리 조항은 하나의 실현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고 소송하고 다투고 싸워야 합니다. 요컨대 의무는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권리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장식구가 될 뿐입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말은 선동문구가 아니라 법의 상식입니다. 네. 국민의 의무는 요구하지만 국민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뉴스 매거진 마칩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